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이 만든 게,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칼빈이 죽은 다음에 55년이 지나서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 국가라고 있던 그 네덜란드의 그 국가교회를 운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그 제정을 통해서 알미니우스주의 추종자들을 처형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다른 나라도 다 추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여러 종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쓰셨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알미니우스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세상을 복음화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증언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네덜란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칼빈이라는 사람은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이제 살았고, 주요 활동 무대가 스위스의 제네바였습니다. 근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은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네덜란드의 남부 도시, 조그만 도시 도르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도르트에서 종교회의가 이제 열리면서, 여기에서 칼빈이 죽은 다음에 55년이 지나서 네덜란드의 도르트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열린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진 강령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회의, 도르트 종교회의, 우리가 종교회의는 영어로는 시노드로 돼 있어요. 시노드. 아마 우리나라 말로는 노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총회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합동 총회다, 총회, 이게 아마 시노드의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도르트 시노드, 그러니까 도르트 총회 아니면은 도르트 종교회의는 국가가 요청한 회의예요, 여러분. 국가가 이걸 열어서 문제가 되는 자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국가가 요청해서 열린 회의가 도르트 회의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교회를 하던, 칼빈주의 국가교회를 하던 네덜란드 정부가 종교회의를 개최해서 반대파를 숙청한 그와 같은 일이 이 종교회의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와 같은 회의를 개최한 거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악한 계략을 써서, 그래서 국가와 그 다음에 종교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콘스탄틴이 니케아 종교회 이런데 수장이 된 거예요. 그 회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기독교 공예회 최고 결정권자, 회의를 개최하는 사람이 콘스탄틴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그와 같은 악행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신조를 만들었어요. 왕이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그 종교, 정치 그런 그 행태가 이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저질러졌는데,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칼빈주의를 국교로 이제 만들고 있던 그 네덜란드에서 또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제가 뭐 스위스 이야기도 하고 독일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영국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개혁교회 이제 하려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개신교 국가에 이제 대열에 끼게 된 그런 나라입니다. 1581년에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돼요. 어디서 독립을 하냐? 스페인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 그러면 벌써 천주교, 로마 가톨릭, 여기서 독립을 하면 일단 천주교는 안 하겠다는 생각 드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이 독립 투쟁을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제 신앙 투쟁도 하고 독립 투쟁도,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스페인의 종교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전쟁
이 곧바로 신앙 투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는 이와 같은 투쟁의 역사가 이제 된 겁니다. 당시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이제 가서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지도가 이제 여기 있는데 저기 왼쪽 맨 밑에 가면 저 빨갛게 돼 있는데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그 옆에가 이제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저 위로 가면 저기 파랗게 이제 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오른쪽은 독일이 있고 네덜란드의 남쪽에 이제 서부 쪽에는 프랑스가 있어요. 프랑스가 저게 이제 네덜란드가 저기 있다고 하는 것만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네덜란드는 스페인에서 벗어나고 스페인의 국가 종교인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많은 핍박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뜻이 뭔지는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좀 배우지 않았어요? 저기 알프스 산에서부터 라인강이 시작이 돼갖고 독일을 관통해갖고 스위스 그다음에 독일을 관통해서 네덜란드를 넘어갔고 저쪽 북해로 이제 라인강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기 네덜란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그걸 조금 확대를 한 건데 네덜란드 가서 보시면 저 지역이 저지대가 돼서 이렇게 돼서 바다의 수면이 여기 땅의 수면보다 높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뚝을 다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대, 그러니까 네덜란드란 뜻은 뜻 자체가 네더랜드란 뜻이에요. 후미진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밑바닥이 낮은 이와 같은 그 지역을 유럽 사람들이 저지대라고 불렀어요. 그 저지대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자, 그래서 라인강 맨 끝 부분에 저 네덜란드가 놓여 있는데 네덜란드는 하나의 국가가 되기 전에 여기 가서 보시면 번호가 1, 2, 3, 4, 5, 6, 7, 8에서 17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17개의 지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17개 지방을 하나의 군주가 이제 다스리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지금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베네룩스 3국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벨기에, 그 다음에 조그만 나라 룩셈부르크, 이게 이제 베네룩스 3국이다. 이게 나라는 적어도 전 세계에서 GNP가 개인당 GNP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제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처음부터 이제 상업을 많이 하고 세상의 문물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종교 개혁 당시에는 17개의 이런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것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17개 지방이 이게 북쪽이 있고 있는데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는데 민족이 다 달라요. 민족이 다르고 다 쓰는 말이 다릅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는 국가교회를 하니까 이 17개 지방의 지방마다 교회 관할권이 다른 거예요. 어디 지역은 카톨릭 교회, 어디 지역은 뭐 칼빈주의 교회, 어느 지역은 루터파 교회 이런 데서 관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17.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인종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종교 관할권도 다르죠.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국가였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군주가 누구냐? 유명한 카를 5세입니다. 말틴 루터를 보름스에 소환했던 그 유명한 그 카를 5세가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을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였습니다. 이 카를 5세는 아버지한테는 네덜란드를 물려받고 어머니한테는 이제 이 스페인을 이제 물려받아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황제가 이제 된 건데 이 카를 5세라고 한 사람이 17개 그 주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주권국으로 이제 통일을 시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종이 달라요. 언어가 이제 다릅니다. 교회 관할권이 달라서 어느 지역은 독일 지역의 교회가 관할하고 어느 지역은 뭐 룩셈부르크 뭐 이런 데는 또 다른 데가 이제 관할을 하고 자, 이 카를 5세는 말씀드린 대로 말틴 루터를 1521년에 보름스로 소환했던 그런 그 황제예요. 루터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걸 취소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해서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이 카를 5세가 루터파 추종자들 이 사람들 다 위협하고 이제 협박하는 이와 같은 반대 선언을 하고 또 동시에 재침례 교도들은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루터파 교인들하고 재침례 교도들을 반대하는 그런 선언을 내리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 그 네덜란드 17개 그 지방에다가 종교 재판소를 설치를 한 거예요. 곳곳에 종교 재판소를. 그래서 종교 생활과 관련해서 1524년부터 1550년까지 많은 금지 규정들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성경 같은 거 읽지 못하게 하고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에 관련된 그런 일들만 하고 루터교라든지 재침례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급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탄압 조치를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 조치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이그라운 도시도 있고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지금의 네덜란드고 그 당시에도 그 윗부분에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 이런 데서 막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여튼 이 카를 오세라고 한 사람이 아주 악랄한 일을 이제 진행하면서 오직 가톨릭 교회만 믿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카를 오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필립이 1555년에 스페인하고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상속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는 우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89년에 스페인으로 이제 이주한 뒤에는 다시는 네덜란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네덜란드는 누가 다스리냐? 자기 이복 여동생 마가렛이라는 그런 여인을 섭정으로 이제 세워놓고 스페인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루터파 사람들, 재침례 교인들 더 탄압을 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더 늘려놨습니다. 자, 이때 유명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오렌지에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이 있다. 윌리엄.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독립혁명의 그냥 아버지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등장을 해서 네덜란드 전역에서 스페인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1581년 7월 26일에 그 오렌지 공이 새로운 개신교 국가를 이제 세웠는데 그런데 그때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17개 주가 아니면 지방이 북쪽의 7개는 칼빈주의자들의 개신교 국가가 됐어요. 그게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10개 이제 주가 있었는데 그게 벨기에가 이제 되고 룩셈부르크는 조그맣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공식적으로 세워져서 위는 네덜란드 개신교 국가가 됐고 밑은 벨기에 여기는 이제 가톨릭 국가가 됐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도르트 회의를 이야기하는데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건 장로교 아니면 개혁교회의 도르트 신조가 이제 만들어진 이와 같은 그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왜 네덜란드는 장로교회를 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81년에 네덜란드 이제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스탄틴 이후에 전 유럽이 다 국가교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 그 다음에 쯔빙글리, 그 다음에 루터 이거 살던 그 모든 시대에 개신교 천주교 할 거 없이 모든 나라가 다 일단 국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국교를 하나 세워놓고 이것만을 믿으라고 해서 국민을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만 그래야 종교적인 분란이 생기지 않고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1000년 이상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네덜란드도 나라가 세워졌으니 나라의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한 교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네덜란드 국민들의 국민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국민 감정은 뭐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스페인 때문에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스페인의 이 가톨릭 교회는 우리나라 국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2개가 남는 거예요. 하나는 개신교를 하든지 아니면 재침례교회를 하든지. 근데 재침례교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재침례교회는 국가교회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재침례교회니까 재침례교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 하나는 개신교회를 해야 되는데 개신교회는 2개가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하나는 이 칼빈주의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루터교회를 하든지 2개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네덜란드 있는데 이 오른쪽에가 어떤 나라예요? 독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교를 하게 되면 독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루터교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칼빈주의하는 개혁교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국교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이제 또 있었냐 하면은 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스페인하고 싸우는데 저 북쪽에 있는 이 네덜란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독일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스페인 군대하고 싸우게 하면서 나라를 이제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종전 이후에는 경제 회복이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또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제 독재 정치를 이제 했지만 이 칼빈의 그 제네바 독재와는 달리 장로회주의,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장로회주의에서 따라서 대표자 중심으로 위임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 전체 사람들이 우리는 국교를 칼빈주의 개혁교회 장로회 이거를 우리 국교로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당회라는 교회 법원이 모든 회중을 다스리는 장로회주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국교를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딴 건 안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회주의를 선택했고, 이렇게 되면서 1561년에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 벨직이라고 하는 말은 벨기에란 뜻이에요. 벨기에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1578년에는 심지어 장로교를 국교로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덜란드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장로교 시스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이제 독립전쟁에서 국가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장로교를 이제 국가 전체 이런 국교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국가교회를 이제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교회가 뭐냐?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자, 근데 개혁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혁교회 안에서.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알미니우스 5대 강령이 나오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